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터놓고 얘기해보는 IFS 카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순 동국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최근 얼마 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10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그 아젠다를 달성해서는 여러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증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러면 그 국정기획자문회에서 처음에 그 100대 아젠다를 발표했을 때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이 문재인 정부가 그 공약 이행에 필요한 그 재원이 5년간 178조인데요. 네.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 5개년 계획 발표 시에 이 조달 방안을 보시면은 초과 세수 증대, 비과세 감면 줄이는 거, 탈루소득 가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절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명목세율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재원 조달하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말이 나왔죠.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좀 비슷하지 않나, 네.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초과 세수 증대는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도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몰 규정을 적용해서 끝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탈루소득 강화도 이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실제 거의 쉬운 문제는 아니고, 재정지출 절감은 마른 수건 짝이다 이런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명목세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세수에 대한 좀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를테면 비과세 감면 정비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법률상 남아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갖다가 과연 또 더 이상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 그것들을 위한 재원은 대한 확실성이 좀 불확실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불안했던 마음이 김부겸 장관이나 추미애 당대표가 증세안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참에 확실하게 확실한 투자 재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안을 이번에 만들어 놔야지 향후 조세 공약을 신청하는데 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증세도 필요하니까 정부 측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 쪽에서 얘기하면 핀셋 증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실용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규모로 보면 약 3점 몇 조 원 정도를 그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고 사실은 대상자가 너무 좁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정치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표를 잃더라도 그 소수한테만 표를 잃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계산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몇 개의 기업이 세금을 내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법인은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소수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세금을 받는 방식이 있을까를 강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조세장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거두겠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줄이면서, 왜냐하면 여기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 2천억 가세 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이 120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세 표준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가 몇만 명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두 개를 합쳐봤자
한 4조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년 해봤자 20조인데 실제 우리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다만 요러한 어떤 걸 통해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증세 분위기를 나름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처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핀셋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 저항은 적겠지만 실제 그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최근 게 법인세하고 소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이 세제를 이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뭔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 전체를 뭔가 좀 다시 봐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은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그 또 부분적인 또 가치로서의 소득 재분배,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세 파트의 그 누진율을 강화한다. 특히 저희 부자 계층 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사실 먼저 개진이 된 연후에 그 어떤 세제로서의 부담의 계층을 넓힌다든지 그런 논의의 순서는 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정부가 이 초고소득자 계층, 즉 핀셋 증세 이외에는 더 이상의 증세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그래서 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도날 여지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종합적인 얘기에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고 좀 더 합의의 과정들을 전제로 하고 좀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뭐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증세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뭐 정부 측에서도 뭐 반대하는 뭐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정부나 이 당이나 이런 게 서로 이렇게 같은 한 목소리로 어느 부분에 세금을 올리자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있죠. 처음에는. 예.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정부 5개년 계획을 얘기할 때는 재원 조달을 명목 세율에 부담 없이 예. 올리겠다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추미애 대표가 이 재원 조달을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초고소득자 그리고 가세표준이 2천억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늘리자. 뭐 이런 것도 좀 현재 디스매치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경유세 문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유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 안 하겠다고 하다가 서로 좀 불협화음이 생겨서 상당한 좀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여러 소리를 모아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해서 마지막에 나올 때 한 소리로 나오면 그동안 다행인데 네. 지금 하여튼 요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은 납세자나 해당이 되는 그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9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근데 현 정부가 늦게 들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보통의 경우 같으면 이제 뭐 12월쯤에 들었으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 대략적으로 서로 입을 맞춘 상태에서 이제 안이 나오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시간이 짧게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다른 쪽의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촉박한 가운데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게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하여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하여간 밤낮을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그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은 178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일들이 열거돼 있어요. 좀 나름대로는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향이 거기 이제 제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178조 원이라고 하는 그 추가 재원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정말 추가 어떤 재원 조달을 위해 갖고 거둘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그 178조 원을 들여갖고 할 일들이 과연 효과적이고 타당한 일이냐. 혹시라도 그 사업들 중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또는 중복적인 거, 또는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좀 형식적인 일들,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78조 원이라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부터 논의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검토해봤다면 150조 원이 될 수도 있고 130조 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에 대응되는 재원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건너뛰고 증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칫하면은 이 178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마치 반드시 모아야 될 돈인 것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만약에 증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78조 원이 많이 조달됐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쓰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 자칫하면은 괜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써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경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연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민한 반응을 볼 텐데 이 경유세 인상은 어떻습니까? 뭐 경유세야 저 에너지 관련돼서 뭐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세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세금을 이렇게 걷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경유세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경유가 먼저 나오고 맨 뒤에 이제 소득세가 나오면 사실은 경유세만 해결되고 저 소득세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과거에 뭐 담배세만 올라가고 소득세는 별로 안 움직이듯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국민들 생각에는 너무 이제 그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많이 세금을 걷는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는 경유세는 좀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좀 소득세, 법인세 해결되면 나중에 경유세도 올리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뭐 경유세도 있을 거고 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뭐 석탄 발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근데 할 거라고 경유세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예. 제가 보기엔 좀 이제 조금은 측면이 다른 면이 있는 게 경유세를 처음에 올리자고 할 때 그 어떤 올리자는 측의 주장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경유 차량을 줄이자. 그래서 이제 경유세를 올리자.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7월 초에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할 때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경유가 미세먼지에 미친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또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했죠. 야, 경유세를 올리는 건 좋은데 처음에 시작이 경유가 그 환경에 미친 영향, 미세먼지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 때문에 올리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인간계부터 입증해라. 그렇죠. 인간부터 입증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그게 입증이 되고 나서라도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유 차량을 모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경유 차량이 실제로 가솔린 차량보다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뭐 왜 비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그 비싼 똑같은 차종에서 경유 차량을 살 때는 한 200~300만 원 비싸도 나중에 그 모는 동안 차를 그 운행하는 동안 경유가 싸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은 이 경유 차량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어떤 방법으로든 고려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유세 문제는 사실 그 논의가 직전에 많이 있었죠. 저는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경유라고 하는 그 세를 이제 물론 뭐 에너지 가격 합리화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분명 그 담배세 올릴 때처럼 마치 국민들의 건강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담배야 이제 가격 올라서 내일부터 안 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중독성이 있다 하지만은 네. 건강을 위해서. 근데 경유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경유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이렇게 아껴 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생계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담배도 그렇죠. 안 피기 힘들어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담배 뭐 부담되면 안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줄었습니다. 예. 뭐 가격이 올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이제 그 경유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일관하게 밝혀야 되고 원인이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경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대상이 경유차 소비 감소에 모아져야 될 것이다. 네. 경유차의 추가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 그리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차량으로다가 좀 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그런 거로다가 이제 제도가 짜여지는 것이 맞지. 이걸 담배세처럼 경유에다가 세금을 물려버리면 가격 탄력성도 낮은데 결국 또 서민 증세의 이슈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계 소득을 높이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수 활성화를 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기업 중심의 그런 그 어떤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닌 가계 중심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계획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아마 어제 발표된 모양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할 때 경유세 인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절감해가지고 가계 소비를 갖다가 늘려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어쩌면 아마 휘발유세를 인상에 이해나 해가지고 휘발유와 관련된 그 세금을 오히려 더 국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많이 좀 다니고, 그죠? 다니면서 좀 소비도 활발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지금 이 정책 기조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세금을 거둘 때는 분명한 그 뭐 명분이 타당성과 있어야죠. 명분이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이 어거지를 갖다 붙인 것은 나중에 결국 그 역효과만 나타날 수 그러니까 있고. 명분으로 시작한 세금은 명분을 지켜야 되고 네. 만약에 명분이 없이 증세하겠다면 재원 조달의 목적이다. 이거 이렇게 딱 밝혀야 되죠. 그렇죠, 두 가지 그렇죠. 목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명분으로 시작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그거 명분이 없어져도 또 두겠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말하는 그 꼼수 증세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제 향후 이제 사업을 해서 178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증세를 해야 된다는데 진짜 과연 178조냐?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계산의 타당성 여부도 사실은 먼저 따져보고 검토해봐야죠. 그에 따라서 세금이 필요한 거냐. 이래야 될 때는 지금은 분위기는 그냥 증세로 그냥 가고 있어요. 공약을 그러니까요. 만든 측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검토해서 178조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겠죠, 자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만들어 놓은 안들을 네. 다 진짜 그렇게 되느냐는 사실 국회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예산안으로 올 때도 그렇고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현 정부의 의지인 거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만큼 필요해서 요렇게 돈을 조달하겠다라고 현 정부가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다 하나하나 다 될 것인가는 실제 이제 국회에 가서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뭐 조세 감면안이 통과될지, 네. 뭐 예산안 중에서도 뭐 그 예결위 소위 논의를 해가지고 뭐 빠질지 들어갈지는 또 이제 논의를 해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정확한 숫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국민들은 이제 소득세를 올리는 거냐, 법인세를 올리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득세 올리는 것이 타당한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요. 예.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세율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세 표준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증세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또 증세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문에 보면 그 전에 5년 기간 동안 소득세 증가가 되게 높았어요. 증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소득자들이 야 정말 우리가 봉이냐 왜 우리만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드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쪽집게 증세라 그러면서 슈퍼리치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왜 또 소득세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이 조세, 이게 증세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도 충분히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그 우리 조금 덜 버는 분들도 이렇게 보고 아, 정말 저기는 정말 많이 내니까 우리도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면세자 비율이 되게 우리나라 높대지 않습니까?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 보니까 그냥 뭐 1인당 최소 안 내더라도 한 달에 1년에 12만 원 내라. 그때 그게 뭐 몇천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나름대로 그 부자들도 또 입장에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내는데 나도 낸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증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악역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진짜 우리가 소득세로서 이만큼 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더대 우리가 보기에 얄미운 대상이야. 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은 좀 이렇게 좀 솔직하지 못한 방식 같다. 우리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만큼 세금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소수 사람을 대상으로 너희들한테만은 내가 많이 세금을 걷어가겠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과세 같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명예세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런 말이 명예롭게 많이 내라. 명예롭게 내려면 본인이 명예를 느껴야 하잖아요. 네.
아니 그 내는 사람이 명예롭게 안 느끼는데 이건 명예로운 세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미국 같으면 뭐 버핏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금 더 내겠다. 뭐 상속세 없애려고 할 때도 저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장 같은 사람은 아니다, 상속세 없애면 안 된다. 우리나라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다. 이렇게 하듯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슈퍼리치들, 대기업 오너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법인세 세율을 조금 더 낼 의향이 있다. 그런 생각도 있다. 대신에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그렇게 우리 좀 귀찮게는 하지 말아라. 네. 자꾸 불러다가 이런 투자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딜이 있었으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자면 이 정치적인 변수에서 이 증세라는 문제가 정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연구가 된 결과들이 나와 있고, 지금 이런 말이 신문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증세를 해서 정말 표를 많이 잃었다. 그래서 이 증세할 때는 분위기는 증세해도 되는 분위기처럼 보이더니 실제 증세를 하고 나니까 표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증세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지금도 이 증세를 이렇게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딱 까놓고 그냥 오픈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분위기가 정치인들로서는 상당히 힘든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힘드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판이 벌어지니까 너도 나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자께서 지금 명예증세 이런 말씀하셔서 네. 저도 그 얘기를 언론에서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갖고 사실 그 말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은 마치 그리고 떠오른 말이 사랑의 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왜 네. 교육 현장에서 사랑의 매라는 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폭력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금을 부과받는 사람이 그걸 명예롭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내 사랑의 박애정신으로다가 세금을 낸다? 이거는 정말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법률에 의해서 물론 부과를 합니다만은 그 기준이 뭐냐면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공평하게 내게 하는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여가지고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코 가난한 사람한테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에 사는 일원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의 의무와 또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회가 합의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런 그 세금의 기본적인 본질을 왜곡하는 듯한 정치적인 어떤 용어 구사라든지 접근은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모든 개인이 쌓아올린 부가 그 개인에 의한 능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다 원래 자기 몫인데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무조건 약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자본주의 초기에 형성됐던 세금관에 입각한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이번 증세를 그렇게 좀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해야 될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많으면 사회의 이제 불안 요소고 또 갈등 구조로 가면 결국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체제를 위해서 체제 유지비 이런 정도 성격으로 더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논의를 하기 전에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논의가 하나 있는 게요. 우리가 세금을 거둔 이유가 정부에 쓰려고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우리 복지 지출이거든요. 복지 지출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 지출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변동 감해해 줄 수가 없어요. 거의 또 어찌 하방 경직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정부와 국민들 간에 이 복지 수준을 이 정도 가져가려면 이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합의, 공론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세금을 많이 걷느냐 적게 이런 문제는 실은 부수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문제지. 이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135조 얘기했거든요. 지금 178조입니다. 거의 40조 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세부 내용을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늘은 형태인데 이렇게 우리가 늘어가면서 는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하여튼 국민들에 대한 수준,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은 좀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 그렇다면 세금 부담은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어떤 면에서는 저부터도 뭐 이게 우리가 혜택은 좀 보면서 세금은 좀 덜 내는 방법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지금 분위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증세 없는 복지여서 증세 있는 복지만 했다가 정말 지키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해도 지킨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이렇게 그런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말대로의 오픈된 그런 분위기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예. 바람직하다. 예. 그리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복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우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행 털 때는 네. 다 같이 협력하지만 그거 나눌 때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복지를 위해서 부담하는 거 다 그거 뭐 싫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에서 지금 이제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조세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결국 모든 조세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누가 부담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그 미국의 그 러셀롱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원문을 이제 한국말 번역하면은 당신에게 세금을 물리지 마시오. 내게도 세금을 물리지 마시오. 저기 나무 뒤에 있는 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시오. 그런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내기 싫어하고 앞에 있는 사람도 내기 싫어하니까 얘기하면서 저쪽에 있는 저는 이번에 그 핀셋 증세라고 하는 그 초고소득자하고 대기업 이렇게 지금을 언급하는 것이 마치 나무의 뒤에 있는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박기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그랬을 때 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가지고 정말 그 부담의 주체가 소수인 경우에 부담이 집중되는 그러한 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그리고 또 이 문제 지금 증세의 방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냐는 것을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거 약간 누진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뉴스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정부는 정말 입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발표할 아마 그 조세 개편안에 답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죠? 5억 이상, 3억 이상, 40%, 42% 이런 세율이 있습니다만은 그 율이 정말 우리 사회의 그 소득 어떤 분포를 견줬을 때 적절한 부담률이냐 하는 것을 실제 그 소득의 분포라든지 그 어떤 그 구조 이런 것들 전제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이게 계속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논의가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깊이 있게 논의되고 많은 그 좀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더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제 그 세율 말고도 다른 그 논쟁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대소득처럼 이제 많이 이제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현재 뭐 주식으로 돈을 벌면 뭐 1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든가 뭐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율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사항들인데 뭐 종교인 과세 등을 포함해서 이런 분야부터 먼저 소득세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로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자에 대한 핀세트 과세뿐만 그렇죠. 아니라 다른 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살펴볼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세율을 정하자. 핀셋 과세 어감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썩은 거 하나 이렇게 쫙 골라내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어떤 쪽을 혐오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득세에서 더 얘기가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네.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14년 기준으로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OECD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그 OECD 회원국 평균 그 조세 제도로 인한 빈부격차 개선 효과, 그게 평균 한 35% 정도 네. 계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계산된 결과 진짜 9% 정도에 불과해요.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즉 세금을 통해 가지고 빈부격차,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어떤 율이죠. 그건 이제 지니계수의 감소율로다가 계산을 했는데요. 근데 또 동시에 이제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그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법인세가 그 차지하는 그 부담률 있지 않습니까? 그 OECD 회원 평균이 8.5%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4%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 부담률은 OECD 경우에는 24.5% 정도 되는데요. 24.8%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5.3%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를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요. 즉 소득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죠. 네. 세수 중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높이는 방법은 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세율을 다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또 다른 방법은 지금 구조를 좀 바꿔서 어딘가는 좀 더 많이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후자가 좀 개선의 방향이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면세자, 이제 그 얘기하면 또 면세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EITC라고 현재 근로소득 장려세제, 즉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네. 소득이 마이너스에 가까운 어떤 최하위 근로소득 계층에게. 그 얘기는 면세를 벗어난 일이죠.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면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단지 그냥 세금을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면세자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에 비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면세라고 하는 것만으로다가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살펴봐야 될 일이고, 최근에 조세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높은 면세자 비율 한 48% 정도 되는데요. 그 비율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이전 수준인 한 33% 정도 이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면세자 비중에 대해서 너무 좀 민감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정권이 이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지향하는 목표가 이 조세에 있어서는 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원. 그래서 이게 지금 넓은 세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는 세원들, 나름대로 지금 뭐 주식을 팔았다 샀다 하면서 남는 이득이나 아까 말씀하신 종교인 가세나 임대소득 가세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하면은 실제 그게 이제 그런 걸 포함시켜서 이게 세수가 증대되면 다른 세율을 낮출 수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은 그 나름대로의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연구해 볼 만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할 얘기가 없으면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자, 법인세도 지금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OECD 비해서 소득세 비율은 낮고 법인세는 높은데 역으로 지금 법인세를 더 높여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바른 방향인가요? 저는 이제 법인세율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정부가 세수가 정말 부족해서 다른 쪽에 올릴 수도 없고 완전히 지금 몰렸다. 그러다면 법인세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법인세에 있어서의 그 실효세율,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명목세율이 있고 거기서 비과세 감면을 고려하면 세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효세율이 현재 낮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특히 낮다고 그래요, 자꾸요. 그래서 이 특히 낮은 이 실효세율을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는 조세 지출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이 간극이 이제 좁아질 건데 이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줄이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하나 지금 비과세 감면 줄이려고 그러면 말은 쉬운데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또 나름대로의 프레셔 그룹이 있어요. 압력단체들이 있어서 그거 없애면 안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움츠러지고 하다 보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지금 조세 지출 쪽에는 가감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실효세율 조정부터 먼저 하고 명목세율 조정하는 것은 좀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실효세율부터 먼저 네. 조정을 하고 나중에 명목세율을 건드려보자. 김 교수님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박 교수님. 생각하는데요. 예.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세 지출 또는 뭐 조세 감면 중에 핵심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겁니다. 근데 앞으로 보나마나 이제 사람들 고용을 더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예. 그 말 뜻이 뭐냐면 이제 또 조세 감면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 차이는 또 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럼 간극을 줄여야 하니까 그래 이걸 없애야 하느냐? 뭐 새로운 고용을 더하면 세금을 깎아주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근원이와 근원이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연 새로 사람들을 고용하면 얼마만큼 세금 감면을 해줄 것인가? 뭐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중견기업 아니면 뭐 벤처기업이 연구개발하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깎아줄 건가에 대한 논의하고 이 법인세를 얼마만큼 가져갈까 하는 논의가 섞여지면 좀 저는 뭐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 얼마를 할 건가 논의하고 조세 감면 논의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박 교수님한테는 조금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은 조금 최근에 실제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그 R&D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R&D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지금 많이 그래도 끝까지 그 놔둬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R&D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에 정말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그걸 안 해주면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세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R&D를 하고 안 해줬기 때문에 R&D를 안 하고 이제 2단계 정도는 지난 거라고 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R&D에 관련돼서는 저도 좀 굉장히 그 해줘야 된다는 쪽에 있었지만 최근에 계속 세수가 부족하다 하다면 만약 꼭 법인 쪽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R&D를 해줘야 한다, 안 해줘야 한다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해줘야 한다, 적게 해줘야 한다 입장이 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디에 해줘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지 그냥 법인세율하고 실효세율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없애겠다? 아니라는 거죠. 얘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제가 뭐 그걸 계속 놔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살펴보신단 말씀이에요? 아니 R&D 조세 감면이 적당한 있냐? 수준인가? 올려 하는지 낮춰 하는지 뭐 대기업에 하는 것을 줄여야 하는지 중소기업에 하는 것을 줄여야 하는지 잠깐 뭐 적당한 이렇게 수준은 봐야 되는 어떤 기준으로 적당한 그건 수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죠.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마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이나 뭐 KDI 쪽에서 다 각 항목마다 살펴보고 분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외국과도 비교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지만 박 교수님하고 그건 전문가한테 좀 맡기자 제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면이 있는 게 저는 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비과세 감면 조항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비과세 감면 조항 같은 경우는 조특법이 일몰 규정이 있어요. 선셋 규정이. 선셋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동으로 연장됐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말을 하면서 비과세 감면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크게 준 건 없어요. 저도 그 회의에 조세정연구원 회의에 가봤는데 실제 그걸 줄일 때 굉장히 보면 줄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또 줄이려면 또 잘 못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제로 베이스에서 봐야 된다. 그거를 비과세 감면해 주든 그 처음에 어떤 그 취지
그게 계속적으로 이게 놔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제로 베이스에서 안 보고 그냥 해주는 건데 자꾸 이제 이해관계자가 주다가 안 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 정 떼듯이 젖 떼듯이 확 떼버려라 이런 말 썼는데 그렇게 가감한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조정이 안 되면 좀 불가능하다. 저도 제로베이스 보자는 주장입니다. 또 예. 어쨌든 간에 오 교수하고 박 교수가 서로 이제 상반된 의견인데 가운데 좀 김 교수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어린아이 젖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 젖대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섣불리 젖대면 애가 예. 비실비실합니다. 예. 예, 나중에 젖배도 골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뭐냐면은 모든 그 조세 혜택을 없애요. 조세특위 제한법상의 조세 혜택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의 본질은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거랑 같거든요. 네. 근데 왜 보조금 대신에 세금을 깎아주냐면은 그게 굉장히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선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나눠주려면 또 평가를 처음 제로베이스 정말 해가지고 매번 나눠주다 얼마나 많은 행정 비용과 그 시간도 걸리고요. 적게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인세의 그 지원 이런 부분을 과연 세 부담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때 그 부분을 마치 세금을 줄여주는 세율을 낮춰준 것과 마찬가지의 그 내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그보다는 이것을 그 보조금을 대신한 것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보조금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이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공공적으로 얻는 이익이 보조금보다 크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수출이 많이 늘고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는다면 그건 국가 관리를 한 거거든요. 돈 재정을 써가지고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보조금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걸 단지 그냥 세율을 깎아준 것처럼 보게 되면은 젖을 더 먹여야들한테 젖을 네. 떼물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허약한 체질로 돈을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더 하실 말씀이 없다면 마지막에 질문이 이제 새 정부가 복지 지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원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세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증세도 성공적으로 하고 복지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를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공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에 맞는 증세가 필연적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그 국정 운영 초기 단계 지금이죠 지금 설득하고 공론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어떤 논의들이 상당히 저는 생산적인 논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점이 두 번째는 이 증세할 세목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고하게 기준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하는 거 하나 하고 소득세 상속증여세 인상 그 다음 순위로 법인세 명목세율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율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부가가치세율 문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없는 이유는 전 생각에 이게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 역진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징수의 측면도 있지만 지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그 부가가치세율이 74년도인가 6년도부터 10%입니다. 거의 40년 동안 10%고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그러한 성격의 세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말을 못하고 하는 게 개인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올려서 지출을 할 때 가난한 자들의 복지 지출에 쓰면 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어떤 솔직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네. 국민들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이해됐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여론이 조성된다면 저는 우리 이 새 정부의 증세가 나름대로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김갑순 교수님께서는 예, 저는 이 정부가 앞으로의 방향은
잘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안에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저희 같은 주변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잘 방향을 잡아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당면한 그 법인세하고 이제 소득세 증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 MB 정부의 기업 감세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크게 논의되는 것이 왜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그 아낀 금액만큼 월급도 좀 많이 주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할 걸 기대했는데 잔뜩 어디 싸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바로 그런 동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담, 늘어난 부담은 낙수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늘었을 때 소위 쌓아놓은 그 곳간에서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마치 원자재 값이 인상된 거, 근로자의 월급이 인상된 거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인상되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들 비용 인상하면 가격이 올릴 수 올리거든요. 그렇게 아마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22%의 그 법인세를 3% 정도 올려서 25%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율 3%는요 가격 한 1%만 올리면은 금방 똥돈이 돼버려요. 아마 네. 더 조금 올려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득이라고 하는 그 아주 순액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같은 아주 시장 지배력이 강한 회사가 물건값 1, 2% 올리는 거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결국 누가 부담을 하느냐? 국민들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려줘야 할 월급 제때 안 올려주면 결국 그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것일 테고 하청업체의 그 납품가를 또 조금 더 낮춘다면 또 그 다음 그 하청업체들이 부담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낙수 효과, 부정적인 낙수 효과는 아마 발생할 것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의 어떤 세제에 있어서의 실패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논쟁의 중심에 법인세보다는 어떤 그 소득세,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라든지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던 배당소득세, 또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처럼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그런 세금이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중심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예, 저도 삼성전자나 뭐 어제도 났지만 뭐 SK 같은 곳이 대규모 흑자가 나면 그런 상황에서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뭐 물건값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직원의 임금을 깎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게 뭐 크든 작든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한테 사실은 이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여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인기 이런 데 너무 연연해서는 그건 좀 곤란하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갈 방향이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세율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생각이지. 이걸 하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건 빼고 요건 지지율에 문제 없을 거니까 요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세제 구조를 못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고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고 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그 IFS 카톡에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